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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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이제 재벌을 소재로 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재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해외 유명한 백과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네. 고유의 단어이고 또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정경유착도 있고 그렇죠. 나쁜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네. 오늘 그 얘기 좀 저희가 네. 교수님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서 나온 이제 재벌 얘기가 할아버지가 만들고 자녀가 이제 이어받고 예. 또 3세가 이어받고 이런 거 지배 구조를 다투는 내용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익숙해요. 익숙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그 한국 대기업은 이런 스토리 많은 것 같은데요. 글로벌 해외로 나가도 이런 스토리나 이런 어떤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왕자의 편인가요? 난이 해외에도 있습니까? 네. 예.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재벌이라는 단어에서 비치는 그 의미가 예. 한국 경제의 어떤 명과 암을 다 보여주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질문하신 거에 앞서서 제가 네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국가잖아요. 네네. 우리는 뭐 100년 됐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7개인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그 무일푼에서 출발했었고, 네. 거기에 모델은 뭐 조금 나오나 그렇지만 대부분이 S사 같은데, 네. 그게 뭐 저희 이제 그 조선업 같은 거 일으키기 위해서 또 어떤 창업주 같은 분은 이제 거북선 뭐 찍고 이제 네네. 가서 해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자원이 빈곤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도 보면은 가정집에서도 뭐 장남이든 공부 잘하는 애 한 명한테 이렇게 돈을 줘서 그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해서 그렇게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또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한편으로서 어떤 기업의 성장을 일으킨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 그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다투는 많은 그 유산 경영권 세습 문제라든지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대중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대부분이 특히나 또 약자인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자를 더 많이 옹호해 주는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사실. 그쵸. 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과거는 과거다. 네. 그럼 지금은 달라진 건데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외국에도 있느냐. 네. 사실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게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을 보면은 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자본주의 역사가. 그리고 뭐 일본은 좀 다르다 치더라도 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가압성계라는 그게 있었고 그쵸. 예. 왜냐하면 가압성계가 꼭 나쁜 게 아닌 게 전문 경영인 체제가 옳은가 아니면은 그 가족 경영이 옳은가 이 네네. 부분에 대해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내가 애착이 가는 기업이잖아요. 네. 내가 애착이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 네. 그러면은 나 경영 능력도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한 어떤 세금을 내고 뭐 그 어떤 것을 했다면은 네. 문제가 상관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어떻게 상속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쵸. 있었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 월마트가 대표적으로 네. 가압 경영
그 대표적인 업체고 월마트와 그 K마트라고 2002년에 망한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두 회사를 비교해서 이렇게 봤었을 때 사실 저희가 전문 경영인이 문제가 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주인은 주주인데 네. 대리인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고 그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자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스톡 옵션이라든지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네. 사실 기업에 대한 애착보다는 네. 내가 몇 년 동안 잘 꾸려 나가다가 네.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월마트는 3대 걸쳐서 뭐 이렇게 그 뭐 물론 이제 그게 직계 존속 뭐 그런 것도 존속인 사람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런데 네. 월마트는 뭐 이제 평균 세 분이 13.6년 정도 재임했더라고요. K마트는 이제 뭐 재임 기간이 한 6.7년 정도 됐는데 6.17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어느 쪽이 좋으냐 나쁘냐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달라진 가치관에서 ESG라든지 뭐 이런 걸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사실 성과를 누가 더 잘 낼 수 있느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결국은 경영을 누가 잘할 수 있냐, 네, 경영 거기에다가 능력. 예. 교수님 생각에도 교수님 그래도 가족 경영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가족-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뭐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세대의 문제 같은 것들도 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반제적 정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어떤 경제적인 성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떤 저희가 또 봤을 때 이렇게 항상 왜 그런 어떤 편법 상속하는 부분들, 그렇죠.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지금 재벌 3세 이제 하고 이제 삼성도 이제 손을 껐잖아요. 그쵸.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좀 통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1971년에 네. 하버드대에서 네. 그 해리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네. 그 하버드 보통 우리 그 비즈니스 리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족 경영을 망치는 것들이라는 글을 썼어요. 가족 경영을 망치는 것들. 예. 근데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족 경영 이런 것들이 오래됐잖아요. 지금 70. 네. 또 그리고 뭐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내가 하다가 물려주고 싶죠. 물려주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거 박수 칠 일이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가족 경영을 망치는 것들에서 그 모습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오는 모습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선악 이런 개념으로 현실적으로는 바라보면 좋지 않고 누군가가 정말 전문 경영인으로서 네. 또 투명한 지배 구조화에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기업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문화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는 그런 네네네. 것들을 좀 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일단은 뭐 저희가 교수님 말씀에서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가업 승계 이런 것들을 두둔하시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경영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동원된다는 거 그게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그게 큰데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상속세 정년세를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고란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효세율은 낮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제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통계는 우리나라가 명목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30% 할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시가가 뭐 100원이나 치면은 13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상속세를 매길 때 네. 상속세는 시가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경실련에서 나오는 실효세율하고요. 네. 그 경총이나 정경련에서 나오는 실효세율이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은 이게 누가 옳은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신문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명목세율이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다. 그리고 그 실효세율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예, 저희 그 덴마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저 표도 계속 돌아다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네. 예, 근데 저희가 보통 한 1.3 정도로 네. 언제부턴가 그 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일본이 1.2로 돼 있지만 또 이제 미국 0.5이고 이제 0.56이고 저기 보면은 다 되게 높잖아요. 한국이 네. 되게 높게 한국이 높아요. 이제 네. 예, 네. 그 전체 GDP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소득세 그 하고 이제 저런 이제 세금이 높고 비중이 왜냐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소비세가 낮은 편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별 상속 증여세 부담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 분명히 맞고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장이 맞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별 상속 증여세 부담은 상당한 거고 이를 통해서 3대가 가면은 거의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저것이 일반 기업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효세율이라는 부분을 경실련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게 과거 아마 2020년 이전의 자료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보통 내 재산이 10억 정도 되면은 그 돈을 상속세, 정년세 생각 안 해도 돼요. 30억 정도 되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억 이상이 얘가 30억인데 이거를 부인한테 주면은 또 큰 부인한테만 주면은 부인이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30억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30억 있을 때 부인한테만 다 몰아주고 어떤 요건이 되면은 안 줘도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실효세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0억. 근데 이제 그 전에 10억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집안채가 그 전에는 안 비쌌잖아요. 지금은 이제 집안채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은 30억 물론 서민 입장에서 3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0.5인데 미국의 그 상속세 안 낼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 1,170억 달러예요. 1,170억 달러. 예, 예. 그럼 우리 돈으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데요? 뭐 제가 이제 네. 그거는 몇백억이죠. 네. 그게 아주 뭐 이제 백조겠죠. 예. 아니, 그래서 부부를 합치면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예. 둘 다한테 받을 수 있어요. 제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제도가 국제 간에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게 공제 제도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거고 미국은 굉장히 상속세가 높지만은 그냥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뭐 이 정도는 부부로 해서 상속을 받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의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주는 것이 증여를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나중에 30억이 넘어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조금씩 주는 네, 것이 네. 좋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과정에서 재벌들은 이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또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 그 가업 승계를 할 때도 그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어떤 특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지난해인가 제 네. 기억에 맞다면은 가압성계한 게 110개밖에 안 돼요. 아,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례가 있긴 한데 별로 서류가 실효성이 있는데 없구나. 이게 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좀 뒤에 왜냐하면 까다로워서 그래요. 까다로워서요.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상속세가 있는 국가보다 상속세 없는 국가도 되게 많거든요. OECD 국가에.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고량 기자가 저보고 다른 걸로 내지 않나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말을 못했는데 네. 그냥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치웠는데 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본 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상속을 했을 때. 근데 그거는 망자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상속 받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네네. 만약 현금을 받았으면은 현금했는데 이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상속세를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상속세가 없느냐는 부분은 나라들은 이게 이중과세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이득이라는 부분은 망자가 안 냈으니까 내가 나중에 처분을 한다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가압성계라는 부분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가압에 이제 어떤 특정 재산이 그 사업과 관련되는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10년이었을 때 공제 한도가 한 200억, 네. 20년이었을 때 300억, 30년 이상일 때 500억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네. 그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당연히 상속세니까.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남아 있는 이거를 관리하는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직원 수도 줄이면 안 되는 것 지금 같아요. 고용 유지를 해야 되고, 잘 아시네. 네. 고용 유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네.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이게 가업 승계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까지 되긴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노령화가 되니까. 네. 근데 가업 승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리고 하죠. 흑자도산하기도 하고 네. 가업 승계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세습 이렇게 하면 안 좋게만 인식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업 승계가 안 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그 전통 저는 이제 울산에서 경제 부시장하면서 네. 이제 참기름하는 예간이라는 데가 대를 이어서 하는 걸 보고 되게 흐뭇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부의 세습이라는 부분 잣대만으로 보느냐 이거는 특별하게 봤었을 때 기업이 활력을 찾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그 고용을 유지하고 네. 일자리 창출하면서 또 더더욱더나 자기 아버지가 한 거에 대한 예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잘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탈리 또 독일이 정말 잘해요. 네, 독일은 정말 중소 중견 기업이 가업 승계를 잘할 수 있는 돼 있어요. 이게 돼 있구나. 우리는 이런 제도를 그 중소기업만 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근무의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네. 독일의 중견기업이 탄탄한 이유는 그 대를 이어서 그 장인 정신으로 우리 흔히 장인 정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 장인 정신으로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해왔다는 것이 굉장히 본받을 거고 저희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별로 없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정려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그 한도액이 있기는 해요. 특별 이제 살아 계실 때 내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정려와 관련한 어떤 그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네. 상장 기업은 조금 까다로워야 될 것 같고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조금 유연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 또 그 실효성에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기업 얘기를 하면서 재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경영하면서 좀 돈을 좀 벌었다면은 재벌 됐다라고도 하는데 이 재벌과 기업의 성장성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할 기준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도잉 비즈니스 하는 지표라 해서 이제 그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폐지가 됐어요. 예.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말고 이제 그러면 객관적 지표가 뭐냐? 그러면 그게서 이제 그 스위스 루잔에서 하는 그 IMD 그 안에 보면은 그 기업이라든지 네. 국가가 얼마만큼 기업을 잘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또 기업이 얼마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네네. 이런 지표를 한 4개 가지고 해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정부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보면은 월마트가 이제 그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위고 2위가 네. 아마존이고 올해도 발표하면 그런데 그럼 그 안에 있는 한국 기업이 한 올해 같은 경우에 16개 국가가 1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숫자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기업 경쟁력이라는 거 했었을 때 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당연히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뭐 어떤 이게 기업하는 환경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올해 같은 경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뭐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올해 와서 굉장히 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할 것 같네요.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 네. 마련하고 기업 역시 어떤 투명한 지배 구조하에서 뭐 ESG 경영이라든지 네네. 이런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이 조원경 교수와 함께한 이슈피디아 시즌 1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짧게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방송을 제가 저자로서 이제 책을 뭐 선전한다든지 이런 네. 거 외에는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이제 경제학을 뭐 주로 전공했고 또 이제 정부 정책을 한 사람으로서 되도록이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가 나아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네.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와 이제 견해가 달랐다고 하시더라도 뭐 느긋게 봐주시고요. 네. 좋은 저는 인포맥스 D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여하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원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